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역사인문 아카데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사 경제 유형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경제 유형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경제 유형 가운데 고대적 생산 양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저 속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예전에 만주 대륙 고구려 답사를 하면서 윤영성 박물관에 가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한번 올려봤고요. 역사는 현장에서 보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게 제 지론이고요. 이것은 그 윤영성 박물관에서 만주 지역의 고대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의 문명이 요하 문명 전 대박전 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 고대적 생산 양식은 총 5개로 구성이 되는데요. 물론 근대적 생산 양식도 잠깐 언급할 겁니다. 채집, 수렵, 어로, 농업, 유목인데 이 가운데 여기 첫 번째 채집 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대적 생산 양식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구석기 시대에 발생했던 경제 유형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집 경제, 수렵 경제, 어로 경제라고 하는데요. 채집 경제는 인류 최초의 경제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수렵, 어로가 나옵니다. 물론 어로 경제를 채집 경제와 같이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로는 2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뻘이나 해안가나 강변에 가서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줍는 것은 채집형에 속해요. 그리고 이렇게 낚싯바늘이나 어망을 하는 것은 어로예요. 그런데 지금의 어로는 이거보다 발전됐어요. 그게 뭐냐? 농업경제예요. 어로가 뭐냐? 가두리나 이거 해놓고 거기서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로라 그래서 꼭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다 해서 그냥 어로만 있는 게 아니라 채집도 되고, 그죠? 그리고 농업도 되는 겁니다. 형식이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넓은 범위에서는 어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이제 구석기 경제형을 지나면 신석기 경제형으로 2개가 탄생합니다. 앞쪽에는 특징이 뭐냐면 예측 불가능한 식량 확보예요. 예측 불가능한. 인류가 예측해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력에 불확실성이 있어서 집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그 어떤 관념적이나 그 생물학적으로 집단을 하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후손을 양성하고. 그런데 그게 불투명하면 후손을 양성하지 않아요. 후손을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량 확보가 계획적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집단의 크기를 결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번째 경제가 바로 이겁니다. 농업 경제와 유목 경제는 예측 가능한 식량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가 결국에는 사회 집단을 만들고 국가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신석시대 때 시작되는데 농업 경제는 규모가 큽니다. 신석시대 때. 근데 유목 경제는 아직 규모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기르고 하는 것이 이 식물을 기르는 거와 전혀 차이가 나요. 이거 하나는 움직이는 거라. 그래서 유목 경제는 좀 늦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유목 경제가 발달했던 여러 나라 중에 최초의 제국을 이룬 것은 흉노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되게 늦어요. 흉노가 등장한 게 BC 전후, 서기 전후 한 4세기 정도? 그리고 농업 경제는 이미 BC 3500년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2개가 신석기 경제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 유형은 5개가 서로 융합하면서 산업혁명까지 온 겁니다. 근데 산업혁명까지 오기까지 가장 강력했던 경제 유형은 당연히 농업 경제죠. 그래서 총균세에서 농업 토지가 큰 나라가 결국에는 대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500년에 중국이 왜 세계에서 가장 생산력 높은 경제 대국이었느냐. 그것은 이모작을 하고 토지 면적이 우리 한반도의 50배예요. 근데 이모작을 해. 그럼 몇 배겠어요? 100배, 100배. 그러니까 여기가 인구 1000만이 허덕허덕 하는 거야, 먹고 살기가. 근데 저쪽은 인구가 1억, 2억, 3억, 그리고 청날 때 5억까지 와요. 그러니까 5억을 먹여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1500년 이후에 그 총균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럽이 그것도 농업을 할 수 없는 북위 42도 이상인 유럽이 왜 세계를 지배했느냐. 그것은 이제 농업은 토지라고 하는 것에서
생산의 사이클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이 공업은 무지막지하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거죠. 대량 생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럽이 이기죠. 실제 유럽에 프랑스 파리, 런던, 베를린, 모스크바, 뉴욕이 전부 다 우리나라 평양 다 북쪽에 있습니다. 농사가 적절하지 않은 땅이에요. 근데 왜 이겼느냐?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근대적 생산량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유목경제는 아직까지 불안정합니다. 이제 유목경제가 가장 발전할 때가 12세기 경제인데요. 그때 이제 유목 세력들이 뭐 거란족, 여진족, 뭐 몽골족 이런 나라들이 이제 유라시아를 다 장악하죠. 그것은 이제 그때 이제 유목경제가 일정 부분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인구는 적지만 그 유목경제를 하면서 그 삶이 곧 군사적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 힘 막강하죠. 그런데 인류 역사는 군사적 힘으로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폴 케네디가 강대국의 흥망에서 모든 군사적 제국은 10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 밑에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힘이 없으면 소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북방민족 역사를 보면 알죠. 우리 900년대에서부터 1900년대까지 1000년 동안 우리 역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요 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 지금 어때요? 우리한테 밥 빌어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역사에서 너무 과거에 발목을 잡지 마라. 그러면 발전하지 못한다. 한쪽 발은 항상 미래를 향해서 가라. 역사라는 것은 과거를 공부하지 마. 그 과거에 얽매일 수 있다는 거죠. 역사는 마치 항아리와 같다. 항아리 밖에 항상 다리를 하고 있어야지 항아리에 빠지지 않는다. 저는 그게 미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하는 역사는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를 잇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현재의 역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관점으로 구석기 신석시대 때 고대적 생산 양식이 5개가 있다. 이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채집경제입니다. 요게 이제 대구 국립박물관에 있는데 저는 박물관 여러 설명 가운데 이 큐레이터가 가장 고대적 생산 양식을 설명을 잘했다. 왜? 구석시대 때 딱 요 3개가 다 있잖아요. 채집, 수렵, 어로. 이 3개를 여기다 딱 한 건 대구 국립박물관이 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3가지로 하는데 우리 채집경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쌈입니다. 근데 지금 쌈은 채집 안 하죠? 농업이잖아요.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다 산에 가서 다 뜯어오고 지금도 대부분 이제 산에서 뜯어오긴 하죠. 그렇지만 인구가 늘어나면 채집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농업을 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채집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쌀은 농업경제예요. 쌀은. 근데 여기 고기는 원래 수렵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고기도 이제 지금은 유목과 농업을 하는 거죠. 목축이라 하지만 사실은 농업이에요. 그게 가둬스키니까. 그렇지만 이걸 보면 고대 그러니까 1000년 전에는 이게 채집경제, 농업경제, 그 다음에 수렵경제가 결합된 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3개의 생산 경제가 없으면 쌈밥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쌈은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 유일합니다. 왜? 이 생채는 독성이 강하고 비리기 때문에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 다 데쳐 먹거나 다른 그 향신료가 없으면 먹기 쉽지 않습니다. 샐러드 같은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게 발달됐느냐? 우리 한국은 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장이 없었으면 이렇게 쌈밥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쌈밥이 대표적으로 채집경제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하면 채집경제를 요거라고 조금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 뭐냐? 이 채집경제는 우리 신석시대 때 박물관에 가면 딱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채집경제에서 채집한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구가 필요했고 이 도구가 바로 갈판과 갈돌이죠. 신석시대 요걸 특징하면 여기 채집경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항아리나 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열매가 화석화돼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도토리와 개암과 밤입니다. 그럼 이 3개의 특징이 뭐냐? 껍데기가 단단해서 오래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딱딱하면 이걸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갈판 갈돌로 갈아서, 그죠? 눌러서 갈아서 쪄서 먹는. 그래서 우리 개암 있죠? 개암. 어렸을 때 많이 드셨죠? 산에 가면. 그 다음에 도토리.
그러니까 상승이나 도토리.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도 구황식품으로서 조선시대 때 유교를 이해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밤나무를 심고 개암나무를 심고 도토리를 심는 것은 바로 구황. 그러니까 목민심서에서도 그 지역의 사또들이 가장 하는 게 뭐냐, 수탈할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 농사나 이거 지으면서 그것이 만약에 작황이 안 됐을 때 대비하는 구황식품을 많이 심어놓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그래서 율현 율촌이 많은 겁니다. 밤율자 쓰는 거. 그게 전부 다 구황식품과 관련이 있고요. 채집경제 역사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채집경제가 이거구나. 근데 이제 채집경제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약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약재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재배를 하니까 그렇지만 예전엔 다 산에서 따야 돼요. 동의보감 같은 데서 보면 지리산에 어디죠? 산청에 어디 약재가 가장 좋다는 걸 알아요. 임상학적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주변에 보령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거기에 뭐가 생기느냐? 양령시가 생기는 겁니다. 가장 그 집중된 거기. 그러니까 소백산은 태백산 지역이 실제 양리 효과가 뛰어나대요. 그 다음에 지리산 쪽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주변에 나는 약재들은 이제 모이는 거죠. 보령이나 대구로.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서울로 따오면 요새는 이제 경동시장으로 이렇게 오고, 예전에는 구리개로. 그죠? 구리개 이제 일본 상업자본이 오면서 구리개의 그 양령시가 지금 사실은 경동으로 간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약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재 양은 많지 않지만 종류는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양령 효과 최고 높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식용으로 먹는 버섯. 채집경제에서 식용지에서는 이제 버섯이 가장 강력하죠. 이렇게 버섯 중에서도 영지는 경제성을 갖춘, 백두산 영지는 중국에 수출했으니까. 그래서 채집경제도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낮은 생산량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만주족을 살린, 그러니까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우고 하는 모든 경제력의 바탕에는 채집경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집경제에서 이제 경제성을 갖춘 거. 이 산삼은 약재로도 쓰이지만 경제성으로도 쓰이는 거. 그래서 재배로 발전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홍삼을 만들어서 지금도 근데 이제 이름은 진생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인삼이 이제 표준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생과 인삼이 지금 공동으로 쓰이고 있지만 얼마 후에는 런산도 아니고 이건 중국이잖아. 중국이 인삼 종주국도 아닌데 요새 중국이 미국에 자꾸만 런산이라 해서 중국식 이름을 넣으려고 막 한대. 그리고 일본은 지들이 혁명을 졌으니까 진생. 근데 요즘 이제 인삼이 많이 이제 쓰여진대요. 그러니까 인삼이 세계적으로 인삼이라고 발음할 때 이제 인삼의 가치가 나오겠죠. 저는 이것이 국가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가 힘이 없었을 때는 뭐 다 진생이죠. 그래서 예전에 저기 그 정관장에 갈 때 다 진생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요새 다 인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힘이 커지는 거죠. 거기에 BTS가 인삼 좋아해 하면 끝나는데 이렇게. 그래서 한번 채집경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채집경제도 상당한 생산성이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채집경제에서 이제 세계적인 음료, 우리가 보통 3대 음료, 4대 음료 하면 뭐가 되면 커피, 그죠? 그 다음에 녹차, 그 다음에 콜라, 맥주 뭐 이렇게 꼽거든요. 이 차는 채집경제 핵심인데 지금도 물론 재배도 하지만 또 이건 따야 되니까 결국엔 채집경제인데 중국 경제를 상징하고 중국 문화를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도 차가. 그죠? 그리고 불교 문화 중에서 선종을 상징해서 일본 하면 맨날 선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술로도 발전한 거고 관념으로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채집경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녹차는 뭘로 발전하게 됐냐? 도자기로 발전한 겁니다. 도자기. 그리고 도자기를 발전하고 도자기에 그림이 들어감으로써 예술로 발전하고 이게 종합돼서 산업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차이나로, 본차이나 같은. 이것이 바로 채집경제가 갖고 있는 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채집경제를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우리가 한국사라든지 역사 인문을 공부할 때 이런 경제 내용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지만 오늘은 채집경제의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라서 요 정도로 설명을 하고 오늘 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